자, 오늘은 이제 37차시고요. 물질과 전자기장. 요 이제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요 대단원 소개를 하는 대단한 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졌고요. 물질의 전기적 특성, 물질의 자기적 특성, 즉 전기장, 자기장에 대해서 다루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첫 번째 중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와 전기력에서 그 원자론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력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 중간고사 범위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1학기 때 데자뷰 현상이 일어나는데, 1학기 때도 보면 맨 처음에 했던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제일 어려웠잖아.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좀 어째 보면 화가 나는 게, 내용은 별거 없거든요. 됐다 쉽게 가르쳐 놓고 문제는 더럽다 어렵게 내놓는 가장 저질스러운 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저질스러운 경향을 따라가도록 수능 경향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문제가. 보면은 나도 좀 어려워. 이게 머리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머리가 갈수록 머리가 굳고 있어가지고 갈수록 힘들어진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원자와 스펙트럼 부분은 이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보어의 원자 모형과 이제 원자의 스펙트럼이라고 했지만, 이 원자라고 하는 거는 수소밖에 없습니다.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수소 원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물리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 수소 다음 원소가 헬륨이잖아요. 헬륨까지만 가도 물리학적으로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수소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수소 이후의 원자들은 다 건너뛰고 바로 고체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 띠 이론,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에너지 띠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로서 치면은. 일단 반도체는 이제 제목은 반도체라고 해놨지만 다이오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에 대해서 할 텐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일단 두 번째 중단원은 이제 자기장에 대한 단원인데, 첫 번째로 자기장의 이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전류거든요. 그래서 전류주의의 자기장에 대해서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직선 전류, 원형 전류. 주변의 자기장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전류도 자기장을 만들어내지만 자석도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이 자석과 같은 물질의 자기적 성질에 대해서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원래 내용적으로는 깊게 들어가면 고체 물리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전자기 태권도 아니고 이제 전자기 유도. 네, 전자기 유도,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은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기장이 변하면 전류가 생기는 이런 법칙이고, 1학년 때 잠깐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좀 요약하면, 이 단원의 주인공은 전화가 되겠습니다. 어찌보면 1단원의 주인공은 이제 질량과 뭐 힘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질량에 좀 약간 대체되는 개념이 전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전하는 이제 물질의 전기적 특성을 나타내는 뭐 하나의 물리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 전하를 띤 물질이 있으면 그 주변에 얘가 생깁니다. 전기장, 일렉트론 필드의 첫 글자를 따라서 대문자 E라고 표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법칙이 이제 쿨롱의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쿨롱의 법칙. 이걸로 이제 전기력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전하, 그러니까 이 전하가 움직이게 되면 그게 전류가 되고요. 그 전류 주위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장은 근데 왜 B라고 나타내느냐? 이게 마그네틱 필드이거든요. 근데 이제 M이라고 표기하면 질량과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 B는 왜 B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늘 궁금해하다가 찾아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저의 호기심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어떤 학생이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조사해 왔더라고, 질문 노트에. 여기 이제 전류주의 자기장 법칙을 만든 비오사바라라는 물리학자의 첫 글자를 따서 B라고 표기했다고, 최초로 10년 만에 이제 그까지 찾을 정도의 호기심이 있는 학생이 나타난 거죠. 제 교직생활 10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조사해 와서 그걸 세특에 적어줬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찾아온 학생이라는 말도 적어놨죠.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요거 때문에 비오사바를 찾아봐서.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처럼 진짜 전짜 궁금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끝까지 찾아보고 이런 학생을 선호합니다. 대학에서는. 왜냐하면 그런 학생이 대학원까지 지나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이 많은 학생을 좋아합니다. 이게. 그리고 그걸 직접 찾아보고 계산해보고 실행해보는 이런 학생을 이제 좋아한다. 자, 그 다음에 전하가 움직일 수도 있는데 또 움직임을 변화할 수도 있죠. 속도가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 운동하는 전하 주위에는 전자기파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2번 단원이 아니고 3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걸 구조적으로 보면 이래요. 되게 대칭적인 과목입니다. 이게 보면, 자, 전하 주위에는 전기장이 생기고요. 그 전하가 움직이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은 뭐냐면, 요 자기장이 변하면 그 주위에 전기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장이 생기는 공간에 자유전자가 들어있는 도선이 놓이게 되면 그 도선 내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고 그게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유도 전류인데요. 근데 이 맥스웰이라는 영국의 물리학자가 맨 마지막에 전자기학을 이제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대칭성을 본 거예요.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면 전기장의 변화도 자기장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퍼즐 조각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쿨롱의 법칙이 있고 앙페르의 법칙이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이런 법칙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맥스웰은 요거 하나 발견했거든요. 어째 보면 뭐야 이거 이래. 요거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완성을 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방정식들을 통틀어 가지고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물리학을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문신으로 팔뚝이나 이렇게 이런데 새기는 뭐 그런 이제 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인슈타인의 집무실에 2명의 과학자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패러데이고요. 한 명이 누구였더라? 맥스웰이었나?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패러데이하고 그 전기력선, 자기력선 이렇게 그린 사람 누구죠? 그 사람 패러데이야? 전기력선, 자기력선 그린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큰일 났다. 치매가 오고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생각나면 얘기해 줄게요. 근데 전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하의 양을 이제 여러분 단위로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쿨롱 이름을 따서 이제 C라고 표기를 하고 쿨롱이라고 있습니다. 쿨롱. 쿨롱 C라고 표기하고요. 만약에 이제 전기력에 대해서 제가 먼저 밝혔다면 이제 단위가 옥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쿨롱이 되었다. 그다음에 기본 전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전하량은 이제 전자 혹은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으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고, 이거를 보통 E라고 표기합니다. 요 E는 일렉트론, 전자를 뜻하는 그의 첫 글자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 단원에서 이제 기본적인 물리량들이고요. 이제 원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원자에 대해서는 뭐 이미 예전에 그 고대에도 있었지만
현대 과학의 의미에서 이제 원자론을 최초로 과학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돌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학 시간에 배우죠. 그리고 원자에 대해서가 이제 물리하고 화학이 겹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흔히 얘기하기를 이제 수소가 이제 물리학이고 수소보다 원자보다 크면 이제 과학이 관여하는 분야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원소 주기율표를 가지고는 물리학자하고 화학자가 서로가 이거는 물리 거다, 이거는 화학 거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화학자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이 가져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 원소 주기율표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춘 사람이 모즐리인데요. 이 모즐리라는 사람도 이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라고 하고 이 화학자들은 화학자라고 합니다. 예, 하는데 저는 물리학자라고 생각하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돌턴 같은 경우는 또 영국 사람이 되게 많죠. 예, 영국 사람인데 웨인 루니랑 좀 닮았죠. 아닌가? 웨인 루니를 모르구나 이제. 아 이제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네 벌써. 피파 온라인 옛날 걸 했으면 알 텐데. 요거는 이제 화학 반응을 보니까 화학 반응은 일정한 성분비로 이루어진다는 걸 밝혔고요. 1808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데 언제나 2대1로 결합한다 라는 거고요. 이같이 성분이 일정한 비율로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이제 이게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원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런 게 이제 설명이 된다라고 했던 게 돌턴의 원자설입니다. 근데 돌턴의 원자설이 나와도 과학자들조차도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실험으로 증명되고 직접 볼 수 있어야지 믿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설일 뿐 이제 이게 정설로 안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자론이 언제 보면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게 이제 1909년 원자핵의 발견이라고 이제 보면 볼 수 있는데요. 그 전에 사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1897년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고 요 1903년에 이제 톰슨이 이제 전자를 발견한 김에 이제 전자가 이제 플러스 전하로 이루어진 어떤 덩어리 안에 박혀 있는 이 건포도 모양의 원자 모형을 제시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09년 가이거와 마스든이라는 대학원생이 이제 교수였던 러더퍼드의 지도 아래 알파선 산라 실험을 하게 됩니다. 이 알파선 산라 실험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인데요. 요게 얇은 금속 방막이 있어요. 금속 방막이 있고 여기 알파 입자를 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알파 입자의 정체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게 헬륨 원자 핵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질량이 꽤 큰 이런 입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얘가 정체는 모르고 그냥 질량이 얼마고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의 2배이고 그때 기본 전하량이라는 개념도 어쩌면 몰랐습니다. 하여튼 플러스 전하를 띠고 무거운 입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를 쐈습니다. 근데 얘를 쐈을 때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다면 그러니까 사실 러더퍼드가 이 실험을 지시한 이유는 뭐냐면 러더퍼드의 스승이 톰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승인 톰슨의 원자 모형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면 이제 톰슨의 원자 모형이 맞으면 이게 플러스 전하를 띤 무거운 입자니까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얘를 거의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얇은 금속 박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혹은 산란이 돼도 살짝 산란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러더퍼드 밑에 그 대학원생들이 이제 계속 실험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그냥 통과하고요. 근데 일부는 거의 되튕겨 나올 쪽으로 심하게 이제 산란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이 실험 결과를 본 러더퍼드는 이제 종이 조각, 이게 이제 금속 방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요 금속 방막에 종이 조각을 향해 쏜 15인치 탄환. 이 15인치면은 몇 센치야? 그 1인치가 2.5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30cm 넘죠.
하여튼 요 탄환이 뒤로 튕겨 나와서 잔해를 맞힌 것처럼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알파 입자가 금속 방막에서 튕겨 나온 거는 종이에다가 총을 쐈는데 총알이 튕겨 나온 거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물론 그거는 뭐냐면 톰슨의 원자 모양이 맞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에너지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고, 모든 그 대부분의 질량이 아주 좁은 공간에 몰려 있을 때는 여기에 이제 그 질량이 큰 녀석이 모여 있으니까 여기에 부딪히면은 이제 튕겨 나올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고 이제 보고, 이제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 모형을 이렇게 이제 책정을 하고 원자핵의 크기를 뉴턴의 역학을 이용해서 계산해 봅니다. 그때 당시에 계산하던 그 과정이, 여러분이 혹시 이제 물리학이 너무 좋아서 물리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면 이제 3학년 때 현대물리학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과정이. 그럼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핵의 지름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하게 그 계산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러더퍼드를 이제 공식적으로 원자핵의 발견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에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핵이 포함된 원자 모형을 제안했고요. 그래서 원자의 존재가 정립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의 브라운 운동 설명, 원소의 방사성 변화에 대한 러더퍼드의 발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원자설이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서만큼은 정설로 이제 실제 존재하는 걸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요거는 참고로 이제 물리학 수업에서 많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원자가 얼마나 비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울산에 사니까 여기 이제 울산의 하물고등학교 위치거든요. 그래서 하물고등학교에 농구공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농구공이 원자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디만큼 떨어진 곳에 전자가 있냐면 요 공간입니다. 12km 떨어진 곳에 아주 조그만 뭐 콩알보다 더 작은 모래알갱이, 요게 이제 전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어서는 3시간 정도, 자전거로 45분 가는 거리에 이제 전자가 있다. 그 대부분은 비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저 동구의 장세포항 지나서 이 정도까지의 이제 까지는 비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어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사실 여기 다 비어 있어요. 이거 제 몸이 꽉 차 보이죠? 하지만 99.9% 이상은 비어 있는 아주 날씬한 상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전자기파로 그걸 인식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요 끝에는 전부 다 전자로 감싸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비어 있는 공간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력 때문이야. 전기력 때문에 전기력과 전기력이 서로 청력을 작용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지구의 땅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고. 그게 실제로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나 사람이나 별반 다를 거 없다. 그냥 이제 다 비어 있는 공간이다. 실제로 중성미자라고 불리는 매우 작고 그 전하량이 없는 입자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그대로 통과하기도 합니다.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력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중력보다도 더 중요한 건 전기력이에요. 전기력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톰슨과 러더퍼드에 대한 이제 좀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왼쪽이 이제 조지프 존 톰슨, 보통 줄여서 JJ 톰슨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이 이제 어니스트 러더퍼드. 이게 사제 관계입니다. 이게 스승이고 제자고 그렇습니다. 이건 영국 사람이고 뉴질랜드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대학은 뉴질랜드에서 나왔습니다. 러더퍼드가요. 이제 러더퍼드가 주인공인데요. 제가 러더퍼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근데 러더퍼드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캐번디시 연구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한 명을 뽑았어요. 한 명을 뽑았는데 러더퍼드가 2등을 하게 됩니다. 2등을. 근데 1등이었던 제임스 맥클로리라는 사람이 의대를 갔네. 지금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여성이 이제
그 물리학과에 합격을 했는데 의대론을 한 거예요. 의대론을. 그러는 바람에 후보였던 러더퍼드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의 선진지라고 볼 수 있는 영국에서 이제 최신의 물리학을 배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원자핵의 발견에 가장 큰 공로를 했던 사람은 이제 의사를 지망했었던 제임스 맥클로린이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러더퍼드가 물리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본인 자체가 연구를 잘 하기도 했지만 이 러더퍼드의 특징은 제자를 굉장히 잘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캐번디시 연구소 소장이 이제 이분이었어요. J.J. 톰슨이었는데 요 J.J. 톰슨에 이어서 이제 러더퍼드가 이 연구소의 소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는데요. 대표적인 제자가 모즐리, 보어, 체드윅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물리학 그 노벨상만 제자들이 10명 넘게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제자들을 잘 키워냈던 사람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줄게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존재를 밝힌 소디 1921년 노벨 화학상. 역시 화학상이야. 예. 그 질량 분석기를 개발한 에스턴 1922년 노벨 화학상. 화학상. 일단 원자 구조를 밝힌 보어 1922년 노벨 물리학상. 그 중성자를 발견한 체드윅 1935년 노벨 물리학상. 그리고 또 이게 웃깁니다. 얘 아들이 있어요. 조지프 존 톰슨의 아들이 조셉 톰슨이었나? 모르겠다. JP 톰슨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 걔가 이제 이 사람에 이어가지고 부자지간의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자를 발견했다면 이 아들이 뭘 했냐면 그 전자의 파동성을 발견하는 실험을 했어요. 어쩌면 약간 상놈이죠. 왜냐면 아빠가 입자로서의 전자를 발견했는데 아들이 그 입자는 파동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러더퍼드의 제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교수님의 아들을 제자로 이렇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전리층을 발견한 애플턴 1947년 노벨 물리학상. 양성자 가습기를 만든 코크로프트와 월턴 1951년 노벨 물리학상. 이 말고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러더퍼드가 키워낸 제자들이니까 사실 물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공헌을 했던 물리학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모즐리는 굉장히 좀 불운한 과학자였는데 주기율표를 완성했던, 어째 보면은 이제 아인슈타인보다 더 천재였다라고 평가받는 굉장히 유명한 물리학자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차 세계대전에 죽어요. 참전해가지고. 그냥 애국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 전투병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27세였대요. 유명하죠. 1915년 터키의 갈리폴리 전투에서 27세의 나이로 요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냐면 이 이후에 이제 러더퍼드가 얼마나 진짜 슬펐겠어요. 그 굉장히 유명한 제자가 죽었잖아요. 그것도 거의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천재라고 불렸던 인물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영국 왕실에 건의를 해요. 건의를 해서 이때 이제 이공계 대체 복무가 세계 최초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공계에 뛰어난 인재들은 좀 그 군인 입대 안 하고 그 차라리 그걸로 나라에 공헌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좀 군대 면제를 해달라. 이제 모즐리에 의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러더퍼드는 이제 근데 뉴질랜드 사람인데 영국에 묻혔네.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원이 있거든요. 그 영국의 국왕들이 묻히는 사원인데 거기에 뉴턴하고 찰스 다인이 묻혀 있는데 뉴턴 옆자리에 러더퍼드가 묻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안 가져와서 가져온 거야. 의대론 했던 제임스 맥클로린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진짜 큰 공을 한 거예요. 지가 의대로 감으로 해서 이제 러더퍼드가 이 모든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아주 우연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대로 런한 애들 뭐라 하면 안 돼. 더 유능한 밑에 있는 애를 이제 끌어와 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농담입니다. 과학으로 가야지. 이제 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또 과학을 우대하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자, 러더퍼드 원자 모형 근데 문제점이 있죠. 맥스웰의 전자기하학에 의하면 가속 운동하는 전자. 그러니까 러더퍼드는 플러스인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원운동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원운동은 여러분이 1학기 때 잘 배웠다라면 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가속도 운동입니다. 근데 가속도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를 방출해야 되거든요.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그러면 에너지를 잃고 붕괴돼야 됩니다. 1초도 안 돼서요. 근데 실제로 원자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방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색깔의 빛이 보여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특정 원자에는 특정 색깔의 빛만 보여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실험을 해볼 텐데 특정 원소에서는 특정 색깔의 빛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한 사람이 보어예요. 보어. 이 보어는 이제 덴마크의 물리학자인데요. 이 사람도 물리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거물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컸죠. 축구도 잘했다고요. 거의 뭐 국가대표급으로 축구를 잘했고 강의는 정말 못했다고요. 너무 어려웠대. 말이 어눌하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거랍니다. 이제 이건 나중에 배우는데 이것도 양자 조건과 진동수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 하나만 볼게요. 양자 조건.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이거는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과 유사한데 차이점은 뭐냐면 특정한 궤도에서 이걸 이제 허용된 궤도라고도 하고요.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하는데 이 특정한 궤도에 있는 전자는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은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일단 그냥 안전해. 그냥 안정적이야. 전자기파 방출하지 않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궤도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 영어로는 에너지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와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게 이게 전자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특정 궤도에서 존재하면 뭐 원운동 하지만 맥스웰 이론 무시하고 그냥 안정적이야. 이렇게 그냥 얼버무립니다. 얼버무리고 그리고 이 전자가 특정 궤도 있을 수 있는 궤도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궤도 사이에 이동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방식 요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자는 보어의 이론에 의하면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의 이동을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순간이동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비과학적이죠. 순간이동을 해요. 이렇게 순간이동을. 근데 요 이론으로 이 원자에서 나오는 빛의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가설이긴 하지만 완전히 SF 같지만 의외로 금방 받아들여집니다. 워낙 그 결과를 잘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의미는 나중에 드브로이라는 물리학자가 부여를 해요. 드브로이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 전자는 파동으로 볼 수 있고 원자 내 전자는 파동으로 존재해. 그래서 정상파 형태로 진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한 게 요 물리학자예요. 드브로이. 되게 여유로워 보이죠? 오래 살기도 했습니다. 90세 넘게. 1892년에서 1987년이니까 80세 넘게, 90세 넘게 살았나? 네, 그렇거든요. 프랑스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저기 대통령 아들은 아닌데 약간 그 뭐 도지사 아들 정도?
약간 지방의 국왕의 아들. 예. 그 국가가 여러 개 있잖아요. 사실 그 했는데 중앙 황제의 아들은 아닌데 지방에 있는 국왕의 아들 정도 되는 아주 그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삶을 살았다 간 사람인데요. 일단 다이아몬드 수저, 예, 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돈 걱정 없이 이렇게 살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물리학을 배운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렸대요. 뭐 그딴 걸 배우냐? 법학이나 의학 이런 걸 배우지. 뭐 했는데 이제 얘는 그냥 심심해서 그냥 물리학이 좋아서 취미로 그냥 이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좀 황당하죠. 왜냐하면 전자를 파동으로 볼 수 있대요. 입자를 모든 입자를 파동으로 볼 수 있다라는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냅니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3명의 물리학자가 3명의 이제 교수가 그걸 심사를 해요. 그래서 통과돼야지 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 교수들이 좀 당황을 한 거죠. 왜냐하면 저 왕의 아들이 논문을 냈어요. 냈는데 얼토당토하는 내용이야. 아니 입자가 파동이래. 그래서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골치가. 이걸 통과해 줘야 되나 막 눈치 보이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그 귀한 집 자제니까. 근데 약간 이 논문이 판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찌해야 되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랑주뱅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그래도 1-2년 전인가 아인슈타인이 이제 대중 강연을 했던 그 내용을 기억을 해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이 진짜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앞으로 물리학계에서 입자와 파동의 대통합의 이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근거는 없이 그냥 자기 느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럴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이 논문을 아인슈타인에게 보내요. 약간 떠넘기는 거죠. 그때 당시 아인슈타인이 이미 유명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오케이 하면 아무도 뭘 안 할 거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노 하면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하면 왕의 아들이라도 아인슈타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약간 예상은 아인슈타인이 노를 대답할 거를 예상하고 보냈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이 극찬을 하면서 엄청난 발견을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답장을 보내면서 논문이 통과되고 단번에 얘도 유명해진 거죠. 드브로이는 보어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보어의 이론에서 아까 억지를 부렸잖아요. 원운동하지만 전자기파 방출을 하지 않았고 특정 궤도에서 안정하다. 그냥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요 드브로이가 전자를 파동으로 보면 정사형파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이제 부여를 해서 이론적으로도 모순이 없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3단원에 2단원 아니고 다시 3단원에 배우는 내용인데 원자론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같이 얽혀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예요. 이제 이게 정상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파동이 진동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전자가 파동으로 존재하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정상파 조건에 맞는 게 특정 궤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안쪽 궤도가 2배 진동 뭐 그다음에 이게 기본 진동, 2배 진동, 3배 진동에 해당하는 그 정상파 조건에 있는 궤도가 보호가 말한 그 특정한 궤도라는 결론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는 굉장히 드브로이가 좋았겠죠. 자기의 이론을 더 더 높게 이제 만들어준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현대의 원자 모형은 사실 이거에서도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이제 정상파가 아니고 이제 파동함수라는 것으로 전자의 위치가 확률적인 함수로 기술된다는 게 이제 최종적인 현대의 이제 원자 모형이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5차 솔베이 회의 사진인데요. 여기 한 절반 이상이 노벨상 받은 인물이고 여러분 아는 인물도 많죠. 이 사람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요 솔베이가 뭐냐면 이것도 하나 소개해 줄게. 울산에도 있어요. 이게 화학회사인데 이 보어가 아까 그 약간 물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했잖아요. 이 보어가 어디 있냐면 시간 있나 아직? 농담할 시간이? 이 보어 어디 있더라? 오른쪽에 있어?
맨 오른쪽? 아 여기 있네요. 맞네.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솔베이 회의를 개최합니다. 솔베이 회장이랑 좀 친분이 있었어요. 화학회사인데요. 그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보어가 솔베이 회장한테 삥을 뜯은 겁니다. 이 새끼 돈 많잖아. 돈 좀 후원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이제 물리학자들한테 이제 어째 보면은 이제 기차표를 끊어준 거죠. 하고 이제 숙박비, 뭐 이런 거, 숙식비 이런 걸 다 제공하고 이 솔베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째 보면 솔베이 회사는 아주 그 남는 장사를 한 거죠. 그 덕분에 이제 회사 이름이 역사적으로 남게 됐잖아요. 네, 회사적으로 남아가지고 그래서 이 당대 유명했던 물리학자들이 다 모여 있어요. 이 사람이 로렌츠라는 물리학자예요. 로렌츠 변환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이 4개 국어에 통달했대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거의 통역사 역할을까지 도맡아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고요. 이게 이제 디렉이라는 미국의 물리학자. 그때 당시 굉장히 젊었고. 아 잠시만, 얘가 로렌츠 같은데? 닮았지? 아니 얘는 아니죠. 이분이 로렌츠입니다. 이게 봐 중심에 있잖아. 제일 대빵 아인슈타인이라는. 이제 좀 짬밥도 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여기 누구게요? 키리 부인. 키리 부인이고. 요분이 막스 플랑크입니다. 막스 플랑크고. 또 알만한 사람이 딴 데 보고 있죠. 얘가 이제 물리학계의 가장 또라이라고 불리는 이제 슈레딩거. 슈레딩거. 물리학자 중에 가장 바람둥이였던 인물로. 그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그 유명한 방정식도 어떤 섬에 그 내연녀랑 미롤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발견한 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을 그렇게 많이 피웠는데 부인이 끝까지 이혼을 안 하고 같이 지냈대요. 하여튼 희한한 인물입니다. 약간 똘끼 있게 생겼죠. 사진 찍을 때도 딴 데 보고 있고. 얘가 파울리일 거야. 파울리 아마. 파울리 베타울리 하고 여기 약간 그 손오공처럼 생긴 애 있죠. 요 둘이가 친구예요. 얘가 독일 애인데 파울리고 얘가 하이젠베르크. 하이젠베르크의 그 불확정성에 올린 여기 보죠. 그래서 보통 물리학의 가장 큰 두 명을 보면 이 두 사람을 얘기하죠. 양자역학에서 보어하고 이제 하이젠베르크. 요 파울리도 굉장히 천재였대요. 그때 같은 물리학과였는데 거기서 1, 2등을 다투었던 수재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양자역학 때문에 회의를 연 거고요.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상대성 이론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본인 자체는 시간을 들여서 연구했던 게 상대성 이론이 10이면은 그 양자역학이 한 90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약간 보어하고 서로 의견이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이제 양자역학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현재 정설로 밝혀진 거는 이제 보어의 이론이 정설인 걸로 일단은 알고 있고요. 그걸로 지금 물리학에서는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논쟁과 솔베이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은 이제 나중에 양자역학을 혹시 배우게 되면은 그 배우기 전과 후에 두 번 한번 읽어보기를 권장하는데 양자물리학 백년사라는 게 있어요. 양자물리학 백년사. 그 책이 요 솔베이 회의의 그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만지트 쿠마르라는 예전에 학교에서 그 책 가지고 보충 수업을 한 적도 있어요. 특이한 보충 수업이었지. 그 책을 읽고 같이 그 내용을 한번 해석해보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책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조금 알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